네, 10월 셋째 주 방송입니다. 네, 오늘도 세 가지 이야기 준비를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한국에 많이 찾아오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오랜만에 이 여행 분야에서 뭐 돈 버는 방법 이런 것들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지난 방송에서 그 10월 첫째 주 방송에서 그 뭐 위홈이라는 플랫폼도 말씀을 드렸었고, 뭐 외국인 대상으로 하는 그 숙박업이 일반 주거 형태의 시설에서 하려면 이제 두 가지 뭐 제도가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마침 이 대체 숙박업 전체와 관련해서 어, 어제 설명회가 있었어요. 방송은 지금 수요일 날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스테이 사업 설명회라고 서울관광재단에서 하는 매년 하는 설명회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스테이라는 게 이제 그 외국인 도시관광 민박업 그리고 한옥 체험업 이렇게 두 가지를 대체 숙박업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 이거를 묶어서 서울스테이라는 브랜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신규 창업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제도권 안에서 설명을 해주는 이제 그런 사업 설명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녀왔는데, 제가 이 설명회에 다녀와서 느꼈던 점을 한 세 가지 정도, 뭐 아쉬운 점이 좀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제 생각을 정리해서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거에 대한 생각이냐면, 이 대체 숙박업이라는 거를 지금 나라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관점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돈을 버는 이 대체 숙박업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전체의 지금 서울 기준으로 봤을 때 90%가 지금 불법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왜 불법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지를 저는 다시 한번 이 설명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이거 세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이 대체 숙박업 제도라는 게 사실은 첨예한 그 이해관계 때문에 만들어진 제도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의 숙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로 만들어진 제도다 보니까 한계점이 분명하죠. 지금 그 한국에서 숙박업 분류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숙박업이 분류 체계가 있는데, 이제 당연히 주류 숙박업은 이제 호텔, 모텔 같은 이제 숙박 산업이고요. 거주 목적의 주택을 숙박으로 내어주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법적으로 하나는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이고, 또 하나는 한옥 체험업이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옥을 보유하거나 거기에 이제 거주할 확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에어비앤비를 한다, 에어비앤비로 돈 번다, 뭐 우리 집을 에어비앤비화해서 돈을 번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가 해당하냐면은 외국인 도시 이제 관광 민박업, 이 제도만이 이제 거의 유일하게 주택 형태의 집에서 숙박업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제도권 안의 방법이 이제 요겁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왜 문제일까요? 제가 이제 지지난 방송에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오피스텔하고 원룸은 금지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내국인 예약은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내국인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에어비앤비에다가 주택 형태의 집을 내놓고, 그죠? 에어비앤비에다가 주택 형태의 집을 내놓고 그 집의 주인이 안 살면서 한국인이 한국인 손님을 받으면 불법입니다. 정리가 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제도가 이제 현실을 못 반영한다는 게 뭐냐면은, 2018년도에 에어비앤비가 통계를 하나 내놨는데, 대한민국에서 에어비앤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해외여행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여행만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국인에서 사용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에어비앤비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 대체 숙박업 제도가 에어비앤비를 일반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현실하고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인식 차이가 지금 왜 생겨나느냐? 이제 기존 주류 산업, 뭐 택시 산업을 보호하는 거랑 비슷한 건데, 이것도 이제 숙박업을 보호하려다 보니까 사실상 대체 숙박업을 좀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사실은 이 규제가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판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 시범 제도가 생겼죠. 샌드박스 지금 특례에 들어가 있는 공유 숙박업이라는 게 하나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지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국인 예약을 받을 수는 있지만 위홈에서만 예약을 받아야 되고 연간 180일만 영업을 할 수 있다라는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를 왜 이렇게 제한 규정이 심하냐? 지금 정책 자체가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숙박업이라는 거를, 이 숙박에서 대체 숙박업, 민박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부업이라든가 은퇴 후 소일거리 정도로
접근하는 그런 정책적인 경향이 있다는 거야. 이걸 장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업을 통해서 실제로 뭔가 큰 사업을 해가지고 고용을 창출하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숙박업도 전문화되고 고용을 창출하는 어떤 큰 산업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제도 자체가 그거를 사실은 금지하고 있는 건 다름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명회에서 느낀 거는, 여기 참석하신 분들의 연령대가 지금 사진으로도 얼른 뒷모습만 봐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연령대가 지긋하신 분들보다는 젊은 분들이 훨씬 많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 같으면 이거 뭐 젊은 분들이 지금 평일 대낮에 와서 설명회를 듣는 거에 대해서 뭐 뭐 회사원분들이 지금 부업으로 이거를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어 제 앞에 이제 줄 서 계신, 엘리베이터 타려고 줄 서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핸드폰을 이렇게 꺼내가지고 보시는데, 막 경매 스터디부터 해가지고 빼곡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뭐 반차 쓰셨다라는 분들도 뒤에서 말씀 막 계속 하셨고,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는 부업으로 시작하더라도 이거를 굉장히 진지하게 지금 나중에 뭔가 제2의 직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명회에서 성공 사례로 두 분의 호스트가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한 분은 외국인 도시관광 민박업, 한 분은 한옥 체험업으로 각각 한 명씩의 성공 사례가 나왔는데, 두 분 다 3, 40대예요. 되게 젊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부업이 아닙니다. 전업으로 이걸 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대체 숙박업에 뛰어드는 사업주들의 연령대가 젊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젊어지고 있느냐? 이게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날 이제 부킹닷컴, 에어비앤비 같은 세계적인 글로벌 여행 예약 플랫폼들 담당자들 나왔다는 걸 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대체 숙박업도 이제는 플랫폼을 잘 다루지 않으면은 여기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기 힘든 분야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대체 숙박업을 어떤 부수적 수입이라든가 노년층이라든가 은퇴 후에 뭔가 소일거리 같은 그런 쪽으로만 접근을 하게 되면은, 사실상 지금 이 대체 숙박업을 원하는 소비자들도, 그리고 공급하는 공급자들에게도 어느 하나의 니즈에도 맞춰지지 못하는 제도가 되는 것이죠. 계속 인바운드, 이 외국인들이나 내국인의 관광을 자꾸 소규모 창업으로만 머무르게 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느낀 거는 제도랑 현실이 여전히 너무 멀다라는 거, 두 번째는 여기 오신 분들 연령대가 굉장히 젊었다라는 거, 굉장히 이제 전업으로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굉장히 규제하는 법들이 있다라는 거.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홈스테이, 그러니까 대체 숙박업이라는 게 결국은 지금 그러면 한옥을 빼면 내 집에서 하라는 거거든요. 그 오피스텔이나 원룸은 안 되는 거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방 한 칸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플랫폼 세션에서 부킹닷컴이랑 에어비앤비를 불렀거든요. 그럼 부킹닷컴에 이 집을 올리라는 건데, 호텔이 메인 상품인 부킹닷컴에서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한 가정집 숙박시설이 호텔과 경쟁을 할 수 있을까요? 애초에 이거를 부킹닷컴이랑 에어비앤비를 부를 정도면은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숙박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에어비앤비는 외국인 도시관광 민박업이랑 제일 관련성이 큰 회사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울에 등록된 10,000개 숙소 중에서 합법 숙소가 1,000개밖에 없다라는 이 현실에 대해서는 왜 말씀을 안 하시는 건지. 예, 서울시랑 에어비앤비는, 여기 모이신 분들은 최소한 그래도 이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니까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불법 호스팅에 대한 대책 정도는 좀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이제 느낀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고요. 이제 그거랑은 별개로 부킹닷컴이랑 에어비앤비가 번갈아서 발표를 하실 때가 저는 제일 재밌었거든요. 예, 그래서 부킹은 뭐 여러분들 아시는 뭐 일반적인 호텔 예약 사이트고요. 에어비앤비는 이제 앞에서 부킹닷컴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점이 다른지를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3, 4인 단위의 단체 고객이랑 그다음에 장기 숙박 고객, 이 단체 고객, 단체 가족 단위죠. 가족 단위 고객이나 장기 숙박 고객, 이 두 개가 자기네들의 강점이고, 이런 소비자들이 자기네 플랫폼에 많이 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는 그런 숙박 시설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체 숙박업이라는 게 앞으로 이 제대로 된 성공 사례가 좀 나올 수 있게 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외국인들도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많은 숙박
그 선택 상황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 선택 상황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호텔 아니면은 뭐 홈스테이 형태의 민박 아니면은 이제 한옥인데 오늘 행사를 보니까 앞으로 좀 갈 길이 멀다 이 분야도 예,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좀 아쉬움도 많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는 이 에어비앤비로 부수입을 벌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대체 숙박업의 두 가지 제도에 대해 잘 알아야 되는데 엊그저께 그 설명회가 있어서 제가 다녀와서 직접 느낀 바를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그 이거랑 연계되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제 성공 사례 두 분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도시민박업 쪽에서는 이제 은평구에서 하시는 그 주택에서 운영하시는 분이 한 분 나와서 발표를 하셨고 제가 제일 관심 있게 본 분야는 한옥체험업 성공 사례 부분인데 그분이 이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여러분도 최근에 뭐 코로나 2년 동안 독채 숙소 숙박 경험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이 방송을 들으실 테니까 한옥 독채 숙소가 얼마나 그동안에 인기가 많았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잘 아실 거고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이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한옥 스테이를 3채 정도 운영하시는 그 대표님이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 게 본인과 같은 MZ세대가 가장 지금 이 한옥 스테이를 많이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력 소비자는 MZ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은 세대들은 한옥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자랐기 때문에 이 특색 있는 숙박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있어가지고 인기가 높고 본인도 이 세 채를 다 그 임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 굉장히 소규모 소액 창업으로 운영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인테리어를 너무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덕업 일치 덕질과 업이 일치하는 자기한테는 정말 꼭 맞는 일을 찾게 됐다라고 하시면서 한옥 스테이를 운영하는 즐거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최근에 이 한옥 숙박 사업이 굉장히 고급화되고 있고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경쟁하기가 좀 힘들기 때문에 자기는 개인 사업자로서 소규모 가성비 한옥 숙박에만 집중하고 있고 하이엔드 고급형 숙박 시설은 지금 어디서 위탁 경영을 많이 하느냐? 두 가지 업체를 말씀을 하셨고요. 하나는 스테이폴리오,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린 스테이폴리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지금 보시는 버틀러리라는 회사를 언급을 하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옥 숙박 사업도 고급화되고 있어가지고 이쪽하고는 경쟁하기가 좀 어렵다. 고급화되고 있고 대형화되고 있고 체인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스테이폴리오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이 버틀러리는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이 버틀러리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릴까 합니다. 벌써 이 사진으로 보기에도 고급스러워 보이죠? 저 최근에 그 행복이 가득한 집에서 하는 무슨 그 북촌 돌아보는 그 행사가 있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하는 행사인데 그때 이제 그 오픈하우스 행사를 많이 해요. 북촌에 있는 고급 그 시설들 거기서 제가 최근에 가장 극최근에 오픈한 고급 한옥 숙박 시설들 3군데를 돌아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지금 보시는 이런 시설로 다 돼 있습니다. 북촌도 지금 한옥들이 이원화되는 거예요. 하나는 옛날 좀 작은 규모의 한옥 시설들은 사실은 그냥 가성비 있는 숙박시설로 지금 되는 거고 좀 큰 규모인데 노후화된 한옥들은 이렇게 업체들이 들어와가지고 싹 고쳐갖고 리모델링을 한 1억 정도 들여가지고 싹 다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1박에 뭐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뭐 최대 100만 원까지 집 전체를 다 빌려서 쓸 수 있는 그런 고급형 한옥 숙소가 지금 유행을 하고 있고 그 유행을 또 선도하는 기업 중에 이 버틀러리라는 회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버틀러리는 어떤 회사인가? 이 버틀러리는 고급형 한옥을 이제 위탁 경영해가지고 이 한옥 소유주들한테 높은 수익을 가져다주고 또 소비자들한테는 이렇게 고급 한옥을 경험하게 해주는 거죠. 현재 종로의 그 서촌과 북촌에 약 25채의 한옥 숙소를 예약을 이 버틀러리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수익을 어떻게 분배를 하느냐? 첫 번째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한옥 소유주가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뭔가 월세를 이렇게 받는 형태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또 하나가 끼는데 재무적 투자자가 끼는 거예요. 재무적 투자자는 돈만 투자하고 수익금을 그 한옥 소유주랑 나눠 갖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옥 소유주들이 기존에 뭐 월 100만 원도
창출하지 못했던 거를 뭐 여기다 등록을 하고 새우 싹 다 고쳐가지고 월 3, 400씩 가져갈 수 있으니까 더 이익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신 걸 봤는데 근데 지금은 사실 지금 시점이 이제 그동안에는 코로나 시국이라서 이런 독채 숙박에 대한 수요가 높았는데요. 여행을 못 가서. 근데 내년부터는 어떨지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이런 고급형 한옥을 이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좀 많이 해줘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이 회사가 글로벌 회사가 아니어서 내국인만 대상으로 하는 회사라서 외국인 대상 마케팅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침 또 그 10월 14일에 그 블로터라는 매체에서 이 버틀러리 운영사 대표님하고 인터뷰한 기사가 떴더라고요, 최근에. 그래서 딱 맞게 떠가지고 한번 봤는데, 역시나 이 이동우 대표님이라는 분도, 그러니까 에어비앤비를 운영을 해보셨더라고요. 에어비앤비를 운영을 해보셨어요. 그래서 홍대에서 게스트하우스, 반지하 게스트하우스 한 칸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돈이 되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게스트하우스를 더 이제 운영을 확장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불법 영업을 했다는 거예요. 예,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불법 영업이라는 게 뭐냐면, 그 게스트하우스는 어쨌든 간에 외국인 그 관광 민박업으로 허가를 받으셨는데, 내국인을 계속 예약을 받은 거죠. 에어비앤비로. 그런데 이런 식으로 불법 영업을 하고 싶지 않고 행정처분도 받았어서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면서 외부 그 다른 숙박 시설들의 어떤 청소나 관리 용역 하면서 돈을 벌었지만 그게 큰 돈이 아니니까 이 한옥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이쪽으로 뛰어든 게 지금의 이 버틀러리 서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료를 또 추가로 찾아보니까 이분이 이런 사업을 하셨던 그 게스트하우스 하셨던 그 2018년도 한 해에 에어비앤비 한국 이용자가 294만 명, 약 300만 명이었는데 그 중에 예약한 사람 중에 200만 명이, 그러니까 300만 명 중에 200만 명이 내국인 예약입니다. 그러니까 에어비앤비에서 국내 시설을 예약한 사람 중에 3분의 2는 한국인이었던 거예요. 정리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국인을 못 받게 하면 불법 영업이 생겨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제도가 이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분도 이렇게 그 에어비앤비에서 이런저런 잔뼈가 굵으시면서 발견한 게 왜 한옥이냐? 한옥이 이 제도권 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이 관광 산업이 가진 지금 이 불확실성이나 불안정성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숙박업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에어비앤비에서 합법적으로 내국인과 외국인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한옥 체험업뿐입니다. 예. 그리고 앞서 그 외국인 민박업과 달리 주인이 같은 집에 거주를 안 해도 돼요. 관리자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운영하는 한옥 지원센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시설 같은 거나 이런 걸 케어해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옥 체험업이 주목을 받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버틀러리라던가 이런 고급 서비스들이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들은 사실 한옥 체험업에 접근하기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나마 지금 버틀러리 그 인터뷰를 보니까 아직 지방 쪽에는 진출을 안 하시고 이제 시작하시는 모양인데 지방 한옥 쪽이 그나마 틈새 시장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는 이 버틀러리 한옥 체험업도 지금 고급화되고 있는데 그 한옥 체험업을 이끌고 있는 지금 대표적인 업체 중에 하나가 이 스테이폴리오에 이어서 이 버틀러리라는 업체도 생겨났다. 한옥주 또 재무적 투자자를 모집해가지고 수익률을 극대화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트렌드 얘기 하나 드려야겠네요. 네, 트렌드 얘기를 하나 드릴 텐데 굉장히 신선한 소식인데 항공사 마케팅이랑 음악이 어떻게 만나나에 대한 또 되게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마지막 소식으로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좀 뮤직 투어리즘에 관심이 많고 여행의 미래에서도 이거를 언급을 했었거든요. 제가 뮤직 투어리즘, 음악 산업이 관광 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또 상호 영향을 어떻게 미치나 이런 것들은 제가 굉장히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인데요. 이 주목할 만한 마케팅 사례로 유럽 최대 규모의 저비용 항공사죠. 이지젯
이지젯이 내가 선호하는 음악 분위기를 고르면 거기에 따라서 여행지를 추천해주는 아주 재미있는 캠페인을 런칭했습니다. 이 캠페인의 사이트 이름이 Listen and Book, 듣고 예약해라 라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스포티파이랑 손을 잡았어요. 예, 스포티파이. 스포티파이가 정말 이 플레이리스트가 전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이 플레이리스트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어떤 그런 알고리즘이 대단히 발달해 있는데요. 사람들의 이런 청취 습관을 기반으로 해서 나에게 맞는 휴가지를 음악 취향 기반으로 발견하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사이트를 이지젯이랑 같이 구축을 한 거죠. 일단 접속을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그 선호하는 무드, 분위기를 선택하는 버튼이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중에서 캄을 골랐거든요. 고요함, 캄을 골랐더니 이제 어디를 추천을 해주냐면은 뭐 이탈리아 투스카니, 뭐 그리스의 크레테 섬, 뭐 이런 데를 골라줍니다. 그리고 이제 뭐 플레이리스트 보여주고 가볼 만한 곳도 연결을 해주는 거죠.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 그 추천되는 음악이 있거든요. 그 음악이 저는 그 지역성도 좀 반영을 해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그냥 분위기만 반영한 거고 추천된 음악을 보니까 뭐 제가 저한테 맞는다고 지금 나왔던 그 여행지의 어떤 기반한 아티스트들이 아니어서 그냥 그 분위기만 반영한 조용한 음악이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무드 기반으로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 해당 국가나 지역을 좀 미리 보게 할 수 있는 음악이랑 연결이 된다면은 그 자체로도 굉장히 멋진 서비스가 하나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에서도 이 플레이리스트 마케팅은 사실 좀 단순한 사례로는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마케팅이 있는데요. 뭐 여기 어때가 뭐 여플리라고 해서 유튜브에다가 플레이리스트를 계속 내보내고 있었죠. 그래서 여러 유튜브 마케팅 기법 중에 하나로 이 플레이리스트 마케팅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조금 더 고도화가 필요한 시점인데 이런 적절한 사례가 나와줘서 제가 소개를 드렸고요. 앞으로 이 뮤직테크 이런 스포티파이와 같은 이런 뮤직테크와의 결합 사례, 여행과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지도 제 관심 분야여서 계속 찾아보고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직접 다녀온 이 서울관광재단의 대체 숙박업 관련된 설명회를 들으면서 제도적인 지금 문제점이나 아니면 짚어볼 부분이 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되는지 같은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한옥 숙박 시설이 굉장히 고급화되고 있는데 그 선도를 이끌고 있는 업체 중에 하나 버틀러리, 어제 설명에서도 언급이 됐던 업체였고요. 이 업체의 수익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같이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유럽 최대 규모의 저비용 여행사죠. 이지젯이 스포티파이랑 손을 잡고 내가 원하는 음악에 따라서 여행지를 추천해주는 사이트를 런칭했다. 이렇게 세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